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그 국가직 시험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학 개론 국가직 시험이 있는데 그 국가직 시험을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이번 시험 미리 총평을 좀 얘기 드리면 무진장 엄청나게 쉬웠죠.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떻게 엄청나게 시험이 쉬웠습니다. 아주 쉬웠습니다. 쉬운 정도가 뭐냐면은 특정 문제를 빼놓고서는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또는 정말 사회복지학 개론의 기초적인 수준만 공부해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나왔었다는 거 그럼 보시고 한번 봅시다. 1번 볼게요.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의 위험관리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위험관리 대상은 자원봉사자와 직원에만 한정한다. 여기서 틀린 건 뭐죠? 한정한다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위험관리 대상은 자원봉사자도 돼야 되고 또 직원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누굴까요? 그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또는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직접 수혜자가 되는 지역사회 주민 또는 클라이언트들도 그 위험관리의 주요 대상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에 만자 들어가면은 뭐다? 뭐뭐만 이렇게 들어가면 그건 의심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아동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자원봉사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자원봉사 기관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위험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험관리 시스템을 미리미리 구축하고 그리고 실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 됐죠? 1번 틀리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2번 봅시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 과정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맨 처음에 뭐예요? 접수, 즉 인테이크 하죠. 그렇죠? 자, 접수를 해서 우리 기관이 접수 사정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욕구 또는 문제와 우리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즉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자원 간의 합치 정도를 보는 게 그게 바로 접수 단계라 그랬죠. 클라이언트는 배고프다고 왔는데 우리 기관은 급식 서비스, 즉 배고픈 욕구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타기관으로 의뢰 보내야 되는 거죠. 의뢰.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클라이언트 간의 욕구가 서로 합치됐어요. 그 다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뭐죠? 두 번째 단계는 자료를 수집하죠. 클라이언트에 관한 다양한 자료, 인구학적 자료, 당신 나이 어떻게 됩니까? 성별은 어떻게 되세요? 주소는요? 과거 서비스 받으셨던 이력은 어떻게 되죠?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자, 세 번째 단계는 뭐 하죠? 사정을 하게 됩니다. 자, 사정, 어세스먼트라고 하죠. 이 사정 단계는 뭐 하냐면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또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합니다. 다양한 사정 도구를 갖고서 파악하죠. 개인을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는 가계도나 또는 생태도와 같은 사정 도구를 사용하고,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는 소시오그램이나 또는 소시오메트리 같은 사정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욕구나 문제가 뭔지를 알아보고, 더불어서 이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자체 내적 자원이 무엇인지, 또 클라이언트 바깥에 있는 이 외적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즉 문제나 욕구가 뭐고, 또 한 수적 뛰어서 클라이언트 내면에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자신만의 강점, 즉 네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네 힘이 있느냐 없느냐 보고, 또는 더 나아가서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적 자원이 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사정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죠. 얘한테 자,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렇죠.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뭔가요? 개입의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정해. 이러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계획 단계입니다. 자, 계획이 끝나고 나면 뭐 했죠, 여러분?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에 각각의 해야 될 일을 정하고, 그렇죠. 거기에 맞게끔 서면이나 또는 구두나 또는 암묵적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계약을 합니다. 자, 계약이 끝나면 실질적인 서비스 개입에 들어가게 되죠.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종결과 평가를 하게 되죠. 서비스 개입이 맞춰진 것을 우리가 종결이라고 하고, 그리고 서비스의 효과성과 또 효율성 등을 판단하는 것을 평가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하죠? follow up 서비스, 즉 사후 관리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인간 존엄성이라고 하는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끊임없이 서비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영구적 변화, 더 잘됨을 위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게 사후 관리죠. 자, 이게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프로세스, 과정인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접수, 자료 수집 및 사정, 목표 설정 계약. 자, 목표 설정했다는 것이 바로 뭐죠? 서비스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입하고 평가, 종결. 맞죠? 종결, 평가해도 되고 평가, 종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거는 바로 뭐죠?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문제 3번 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 되게 이름 길죠. 우리가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됩니다.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돼요. 그러면서 이 법에서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라고 하는 국가 자격증 제도가 생겨요. 이 정신보건 전문 요원의 종류 안에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세 직종이 생겼었죠. 자, 중요한데 보면 그것이 이제 2016년에 들어와서 몇 년도? 2016년에 와서 이 정신보건법이 폐지되면서 대체 입법으로 지금 등장하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뭔가요?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정신건강 전문 용어는 기존의 정신보건 전문 용어를 얘기하는 건데, 자, 똑같이 보건자만 빠지고 건강으로 대치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 아니고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지요.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에요. 이거 시험에 나올 거라고 누누이 끊임없이 제가 얘기했었어요. 2번도 뭐 과정 이거 한 번쯤 다뤄볼 것이다. 끊임없이 얘기했었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문제 3번 같은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4번 봅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재화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재화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거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어떤 의미죠, 여러분? 이게 시장 실패를 묻는 문제죠. 시장 실패. 시장 실패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시장은 만능인 줄 알았었어요. 우리가 1776년에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그래서
야경국가론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국가는 시장 안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장 안에서 자체적으로 invisible hand,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점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가격 구조가 저절로 형성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는 절대 시장 안에 개입하지 마소. 그래야만 국부, 즉 나라가 부자가 된다라고 어떻게 애덤 스미스는 주장을 했고, 그것이 일종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드는 기본 이론적 배경이 되어져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가 만들어져요. 국가 시장 안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역효과들이 또한 발생을 같이 했었었죠. 역효과.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결과를 시장 실패, 영어로 마켓 페일유어라고 했었어요. 자, 보면 자, 사회복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재화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조건. 그래서 사회복적 관점으로 본다. 이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런 역기능적인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시장 실패는 결국 국가의 시장 개입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되죠. 자, 보면 자, 조건이 아닌 것, 재화의 거래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맞는 얘기고요. 위험의 발생이 상호 의존적이 아니라 상호 독립적이라는 게 맞죠. 그래서 문제 4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역의 선택 현상 나타나지 말아줘야 되죠. 여러분, 역의 선택 현상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개념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나온 개념이었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그래서 여러분, 정보 비대칭성 얘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회보험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할 때 나오는 용어가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자, 이건 뭐냐면은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보험의 가입자와 보험사가 있었을 때 누가 더 많은 보험 수가의 결정과 관련되어진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이거예요. 당연히 가입자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험 수가는 결국 가입자가 어떤 위험 상태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경향에 따라서 뭐가 된다? 이 수가가 결정되어지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 암병에 걸렸었거나 또는 현재 당뇨, 고혈압 앓고 계신 분들이 가입자가 돼버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지출해야 될 보험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런 정보를 보험회사보다는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즉 가입자가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금 현재 암을 옛날에 경험했었고 또는 당뇨병 또는 고혈압 이런 걸 앓고 있었다는 사실은 보험회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보가 균등하게 분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가입자에게 더 많은 정보가, 즉 수가와 관련되어진 정보가 보험회사보다 가입자에게 더 많이 정보가 몰려져 있는 현상을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정보의 비대칭성은 두 가지 아주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지금 나왔던 역의 선택 문제였었습니다. 역의 선택 또는 역선택이라고 얘기하죠. 이 역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거스를 역자입니다. 거꾸로 간다라는 얘기죠. 자, 역선택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위험 발생에 더 노출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보험에 더 열심히 가입하려고 하는 현상.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당뇨병이 있거나 또는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보험회사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보험에.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 더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가입하려고 해요. 이 역의 선택이라는 건 결국 보험회사 입장에서의 역이거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의 역. 즉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안 왔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자꾸 가입하려고 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왔으면 좋겠는 사람은 자꾸 가입 안 하려고 하는 거. 건강한 사람은.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가 아까 역의 선택은 언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고요. 보험 가입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후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터지죠.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도덕적 해이. 내가 보험에 가입했어요. 가입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나를 보호하는 노력을 덜 하는 현상을 도덕적 해이라 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우리 실비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아유, 저 좀 쉬게 외래로 하지 마시고 입원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죠. 아이, 나 건강보험 가입했는데 아이고 이거 이 좋은 보험 가입했는데 이게 실손 한 달에 돈을 몇십만 원씩 내는데 내가 아이씨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치료 좀 받지. 외래 다녀도 되는데 입원을 해버리거나 또는 집에서 그냥 머큐론 발라갖고서 치료해도 되는데 일부러 병원을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죠. 다시 도덕적 해이가 뭐예요? 보험을 가입한 후에 다시 뭐라고? 보험 가입한 후에 그 위험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을 줄이거나 하지 않는 현상을 바로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확실히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의 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게 보험료를 어떻게 된다고? 쭉 끌어올리는 일을 벌이게 해요. 자꾸 아픈 사람만 보험 가입하려고 하고 보험 가입한 후에는 어떻게 아프지 않거나 또는 위험에 노출되려고 하는 환경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를 이전보다 더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험료를 끌어올려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보험료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건강보험이나 또는 고용보험과 같은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이끌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뭘 하느냐? 강제가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즉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나 없거나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다 집어넣어 갖고 뭐 하는 거죠? 강제로 가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회보험제도죠.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놈의 역의 선택하고 도덕적 해이,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 실패는요 시험에 맨날 등장하는 거예요. 됐죠? 재화에 대해서 수요자, 공급자가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5번 봅시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평가 유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프로그램 진행 중에 한대요. 진행 중에. 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한다. 과정평가라고도 하고 형성평가라고도 하고 모니터링이라고도 하지요. 다시 과정평가, 형성평가, 모니터링. 그죠? 중간중간 평가하는 거. 다 끝낸 다음에 프로그램을 전부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하는 건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결과평가 또는 총괄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프로그램 진행 중에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수행되도록 문제점을 찾아내고 수정 보완할 목적으로 시도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는 다른 거 볼 거 없이 진행 중에만 보면 되는 거죠. 중에. 가운데에 하면 형성평가 또는 과정평가다. 프로그램 종결 후 했어요. 종결 후. 후는 뭐죠? 이건 총괄평가에 관한 얘기죠. 연역적 객관적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얼마나 잘 성취됐는가를 보는 거. 연역적 방법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뭐뭐 할 것이다. 가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과정 중에서는 이 가설을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놓고 이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총괄평가는 우리 아까 전에 서비스 실천 과정 봤잖아요. 그 중에서 계획 단계가 있었어요. 그 계획 단계 안에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개입의 목표를 세우는 거라 그랬죠.
그 계획 단계에서 수립해 놓은 그 목표를 맨 마지막 평가 단계에 와서 이 목표대로 과연 수행을 했는가, 즉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보는 게 바로 총괄평가라는 거예요. 됐죠? 자, 프로그램 평가를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평가를 말하며 평가에 대한 평가, 다시 뭐라고요? 평가를 평가하는 거, 이거를 메타 평가라고 하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평가를 평가하는 게 바로 메타 평가입니다. 자, 우리 평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평가의 시점에 대한 거 형성평가, 총괄평가, 그 다음에 평가를 평가하는 거 바로 메타 평가. 시험에 나온다고 맨날 얘기했었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6번 봅니다. 6번. 자, 에스핑 안델센 또는 앤더슨이라고 얘기하죠. 복지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우리 에스핑 앤더슨 얘기 좀 해봐요. 에스핑 안데르센이라고도 하고 안데르센 앤더슨이라고도 읽습니다, 여러분. 자, 에스핑 앤더슨도 반드시 시험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최근에 등장한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이고 가장 많이 학계에서 활용하는 유형화 이론 체계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기억들 나실 거예요. 자, 에스핑 앤더슨은요, 복지국가 유형을 하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을 세우죠.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탈상품화입니다. 두 번째가 계층화였었죠. 계층화. 탈상품화와 계층화. 다시 한번 뭐하고 뭐요? 탈상품화와 계층화라고 하는 유형화 기준을 세웠어요. 탈상품화란 건 뭐냐면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 안에다가 팔지, 즉 노동시장 안에다 팔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자기 노동력을 상품화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생존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들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거. 더 쉽게 얘기하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를 탈상품화라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탈상품화가 높다 그럼 뭐지? 이건 높다 낮다라고 표현되는데 탈상품화가 높다 그러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탈상품화가 낮다 이러면 뭐죠? 일 안 하면 굶어 죽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핑 앤더슨은 이 탈상품화가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계층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소득 분위별로 국민들을 쭉 나열을 했었을 때, 즉 가장 높은 쪽에 있는 소득과 가장 낮은 쪽에 있는 소득 사이의 이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깊이, depth, 깊이를 바로 계층화라래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낮은 소득에 있는 사람들이 나 열심히 일을 했었을 때 높은 소득으로 금방 올라갈 수 있으면 계층화가 낮은 거고. 이해가 되죠? 반면에 낮은 소득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나는 절대 재벌이나 부자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면 계층화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게 되는 거예요. 깊이가 깊기 때문에. 에스핑 앤더슨 관점에서 보면은 이 계층화 정도가 낮은 사회, 즉 이 깊이가 별로 없는 사회, 이것이 바로 뭐죠? 복지국가라고 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두 가지, 뭐하고 뭐요? 탈상품화하고 계층화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복지국가를 세 개 유형으로 나눴죠. 그것이 항상 에스핑 앤더슨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에스핑 앤더슨 스님으로 생각하요. 스님. 자보사라고 하는 절에 다니셨어요. 자보사. 그래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우리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이걸 조합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 다음에 3인주의 복지국가가 있었다. 이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뭔가요? 탈상품화 들었다 놔져요. 그래서 일 안 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계층화는 들었다 깊습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자와 가진 자 사이의 갭이 엄청나게 깊은 거죠. 그게 바로 자유주의 복지국가고. 자, 보수주의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는 탈상품화 어느 정도 했어요. 그렇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즉 국가가 주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서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계층화 정도는 어떻게 된다? 어느 정도 높다. 즉 뭐냐 하면 젊었을 때 내가 받았던 수준만큼, 즉 내가 일해서 받았던 수준만큼 늙어서도 그 수준밖에 받지 못하는 거야. 즉 젊어서 소득이 많았던 사람은 늙어서도 소득 많고,
늙어서 젊어서 소득이 적었던 사람은 늙어서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계층화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인주의 국가는 뭔가요? 탈상품만 들였다 놓고 계층화는 아주 들였다 놔진 에스미 앤더슨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 가장 복지국가가 바로 3인주의 복지국가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복지 국가에서 사용하는 사회보장 정책이 바로 공공보조 정책이고, 그렇죠? 얘는 뭐요? 사회보험 정책을 주로 사용한다 그랬고, 얘는 뭐죠? 사회수당제도를 사용한다 그랬었죠,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한번 봅시다. 3인주의적 복지가 유형에는 이게 3인주의입니다.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다. 맞죠?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사회수당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3인주의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회수당 제도가 굉장히 보편주의적인 것이고, 사회권, 이게 정확히 말하면 사회권적 기본권, 즉 생존권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국민한테 국민의 생존 보장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상품화가 가장 큰 나라, 그게 바로 3인주의 국가,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죠. 계층화는요, 굉장히 낮죠. 계층화의 깊이는 굉장히 낮습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에서는 이거 복지가 제일 안 된 나라예요. 복지와 재분배적 기능을 강조하며 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고 하더라. 자, 우리 중요해요. 6번의 답이 2번인데 복지와 재분배적 기능을 강조하고 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서 시장이 국가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서 국가가 시장 대신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3인주의 복지국가 얘기죠.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탈상품화 정도는 굉장히 어떻게 낮아요. 국민이 정부가 어떤 사회보장 제도를 제공해 주지 않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는 국민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기 딱 맞는 나라가 바로 자유주의 복지국가예요. 미국 같은 나라죠.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에는 사회적 지위의 차이 유지를 목표로 한다. 자, 맞죠? 앞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조합주의는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장 정책을 주로 사용한다고 얘기했어요. 뭔 소리냐면은 젊었을 때 소득이 많아가지고서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늙어서도 어떻게 국민연금과 같은 보험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소득이 적어서 연금보험료를 조금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늙어서 받는 보험료 액수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계층화 정도를 그대로 유지시킨다, 즉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시킨다라는 게 바로 보수주의 국가 맞습니다. 4번 복지국가 유형은 탈상품화 정도와 사회 계층화 그리고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 분담 차이로 구분된다. 정확히는 두 가지인데 여기 하나 더 본다면은 국가와 시장의 가족의 역할. 예를 들어서 3인주의 국가 같은 경우 국가 역할이 굉장히 세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 역할은 굉장히 작습니다. 반면에 이 자유주의 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세고 국가 역할이 굉장히 작지요. 이 보수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역할과 가족의 역할이 좀 비등비등해요. 가족의 역할. 그래서 이 보수주의 국가를 우리가 뭐냐면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이라고 하죠. 가족의 가장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리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메워주는 구조죠. 그렇죠. 그 역할에 따라서도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십시오. 7번 보겠습니다. 7번. 그러니까 7번. 점심시간대에 학교 운동장에서 선후배 간 폭력이 발생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 위기개입 모델을 쓰는 거예요. 위기개입 모델. 자, 사회복지 실전 기술로 문제입니다.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피해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며 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재반 서비스를 실시한다. 피해 학생이 위기로 인한 분노, 좌절감, 불안, 두려움 등을 적지 않은 수준 표출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폭력 사건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대상에 대한
다각적인 사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성격 변화에 초점을 둔다. 여러분, 자 보세요. 위기 게임 모델은 대표적인 아주 초단기 게임 모델입니다. 위기 게임 모델의 목표는 뭐죠? 이 단기적 개입을 통해서 위기가 발생했을 개인 입장에서 체감하는 주관적 위기가 발생했었을 때 이 주관적 위기 이전 수준으로만 돌려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기 게임 모델의 목표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무슨 지금 얘기 나왔죠. 성격이 변화되어지고 더 좋아지고 발전되어지고 역량이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만 벗어나면 돼요. 위기라고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만 벗어나서 조금만 더 좋아지면 뭐다? 그러면 위기 게임 모델은 성공한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 이 문제는요. 성격 변화에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무슨 다작전 시각 사정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위기 상황에서만 벗어나면 된다. 그 초단기 모델입니다. 그걸 기억해 두십시오. 위기의 모델은 위기팀의 이론으로 학생들에게 위기 사건과 관련된 정확한 사건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긴장을 완화하는 디브리핑 정확하게 설명해 줘서 그 긴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디브리핑이라고 하죠. 요약해 갖고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D라는 건 감소시킨다는 얘기고 브리핑은 설명해 줘서 그러니까 그 위기, 그 감정을 어떻게 떨어뜨려 주는 걸 얘기하죠. 자, 그 답은 7번의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8번 풀어봅시다.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이 관료제 환경에서 나타내기 쉬운 병폐 중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볼게요. 서비스 기관들이 성과관리 평가제 등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게 되면서 나타나기 쉬운 현상들 중에 하나다. 기관들은 서비스 접근성 메커니즘을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유순하고 저비용 고성과 그 다음에 고성과 클라이언트를 선호하는 반면 비협조적이고 고비용 저성과 클라이언트를 배척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는 배척하려는 클라이언트들이 보다 절실하게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쉽다는 거. 이게 바로 관료제 크리밍 현상이죠. 여러분, 크리밍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 선별 방법인데 크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맥주 있잖아요. 맥주 컵이 이렇게 있으면은 컵에다 맥주를 쭉 담으면 여기에 뭐가 붙어 이렇게 크림이 부는데 이 크림은 훅 불어내버리고 밑에 있는 이 맥주 음료만 마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림은 목에 이게 잘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입에 붙어서 이렇게 모양만 내잖아요. 그냥 이게 좀 성가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불어갖고 없애버리고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서 꿀꺽 삼켜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크리밍 현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크리밍,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 선별 현상 기억해 두시고 9번 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제공하는 급여관,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고요. 크리밍 현상도 우리 교재 안에 제가 파란 글씨 딱 붙여갖고서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나온다고 얘기했던 게 솔직히 이번 시험에 다 나왔어요. 진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7가지 급여가 있죠.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끊임없이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를 봤더니 이 법에서는 이 법의 급여는 다음에 7가지다. 자, 어떻게 외우시라 그랬지? 장해자 교생을 주의하라 그랬죠? 장해자 교생주의. 다시 한번 뭐라고? 장해자 교생주의. 예쁜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이상한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교생 선생님이 가시면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장제급여, 해상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 이렇게 7가지입니다. 자, 주거급여, 해상급여, 의료급여. 장애급여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장애자 들어간 건 뭐가 있어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급여 안에 장애연금이 있지요.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법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이 있는데 이 장애인연금법상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장애인
장애인연금이 있죠. 여러분 장애연금하고 장애인연금 틀리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에 뭐가 있었어요? 장해급여가 있죠. 장해급여.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상에 뭐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 수당이 있고, 장애 아동 수당이 있고, 장애 아동 보호 수당이 있죠. 여러분 장애자 들어간 거 전부 다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장애급여가 아니죠.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에 다음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한 치료기법이다. 이에 대한 모델과 기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 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가장 덜 위험적인 장면에서부터 더 큰 불안을 이야기하는 장면 위쪽으로 점차 나아가면서 단계별로 상상하거나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해서 행동수정 기법 또는 행동주의 기법, 행동주의 모델 또는 행동주의 모델과 인지 모델이 합해져 있는 인지행동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죠. 뭐냐면은 어떤 위협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즉 긴장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일부러 노출시키되 누구를? 클라이언트를. 그렇죠. 처음에 그 강도를 세게 했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강도가 처음에 그 강도를 약하게 했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강도를 점점 높이는 거죠. 그걸 바로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3빌딩 꼭대기에서 아래 내려다보다가 꼭대기 층에서 걸어보고, 그 다음에 12층 건물에서 창문 밖으로 내다보고, 4층 건물의 발코니 난간에서 보고, 창문 밖을 내다, 이런 식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높아지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을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가족 변화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의 가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결혼을 안 하지요. 그래서 혼자 가정, 그러니까 혼자서 사는 1인 가구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옳은 것이네요.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아니죠. 이게 잘못됐죠.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의 가구 비율이 어떻게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지금 핵가족이 다 깨지고 있죠. 핵가족도 깨져갖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독 가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이죠. 그렇죠? 자, 가족 주기의 변화로 가족 출산 완료 이후 자녀의 결혼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대 완료기가 길어지고, 요게 맞죠. 촌연령과 조혼인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 맞는데, 초연령이 높아지고 있죠. 지금 여성분들 결혼 정년기를 34세에서 38세로 본대요. 옛날에는 22살, 3살이면 다 결혼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결혼하려면 결혼하시겠어요? 지금 애죠. 그렇죠. 한 10년 있다 할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혼 연령이 지금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족가치관의 경우 부부 간 의사 결정 방식에서 남편 주도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부부 공동형과 아내 주도형은 감소하고 있다. 거꾸로 됐죠. 과거에는 남편이 주도했었는데 요새는 부부 공동형도 아니고 아내 주도형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하자려면, 여자가 하자려면 어떻게? 그냥 남자는 네 하고 쫓아가는 세상이 돼버렸죠. 자, 12번 봅니다. 사회복지 조사에서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신뢰도라는 게 뭐죠? 측정 도구인 척도를 반복해서 적용해도 동일한 값이 나오는 정도를 신뢰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인 척도는 신뢰도와 더불어서 타당도를 갖춰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보면 표준화된 측정 도구 사용해야 되고,
응답자가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은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측정 항목 수를 줄이고 항목의 선택 범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목의 숫자를 증가시켜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측정 항목 수가 늘어날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3번 틀렸어요. 이것도 우리 교재 안에 다 있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측정 항목의 모호성을 줄이고 되도록 구체화 일관성 있게 측정한다. 맞고요. 자, 13번 봅니다. 사회복지 재원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는다. 즉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이런 사회복지 정책은 안정성, 지속성 갖지요. 모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을 근거로 공동모금회 정도 사용하고 있고 맞죠? 예, 우리나라 1999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공동모금의 기본적인 법률이죠. 그것을 근거해서 모금을 하게 돼 있고요.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강제가입에 의해서 납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제가입하지요. 강제가입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강제가입한다 그랬었어요. 수익자 부담은 저소득층의 자기존중감을 높여서 서비스가 남용되어진다. 자, 수익자 부담은 자기존중감 높이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틀린 거는 서비스가 남용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서비스를 유도하는 거죠. 보통 수익자 부담을 정할 때 정액률로 정하는 것이나 정률 방식을 사용하죠. 그래서 국가가 80% 낼 테니까 네가 20% 내. 이게 수익자 부담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나도 돈을 냈으니까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서비스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쓸 때 내가 20% 내면 난 20만 원이지만 내가 200만 원어치 서비스를 쓴다고 하면 난 4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서비스의 양을 적절하게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서 어떻게 서비스의 총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겠지요. 예, 그것이 바로 이 수익자 부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법률에서는 이것을 본인 부담금 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뜻하고요. 자, 1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그 답은 4번이고요. 14번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자기결정권은 자립생활 운동의 핵심 가치 맞고요. 자립생활은 미국에서 체계되고 발달된 개념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인식의 토대로 하고 있다.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장애가 중증화되어 어떤 가면 지역이 아닌 거슬러서 안전하게 생활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립의 기본 원리는 재가복지예요. 장애인이 집에 있고 중증장애를 할지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그 중증장애인의 집으로 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답은 3번입니다. 자립생활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인이 주도적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는 이념이자 실천 전략. 그래서 이 자립생활 이념 안에 그러니까 이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기본적 이념이 바로 시민권론이죠. 시민권. 기존의 복지 수준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스스로 살아가게끔 국가가 당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이 누려야 될 당연한 시민의 권리라는 거예요. 시민권론에 근거해서 바로 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개념이 등장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15번 봅니다. 사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활동 맞지요? 자,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을 연계해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도 맞고요. 연계성의 원칙 얘기하는 거고요. 사례관리자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점검하는 간접적 실천활동과 함께 교육, 상담 등의 직접적 실천활동도 하더라. 맞지요?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례관리는 직접적 개입이면서 동시에 간접적 개입이었었어요. 사례관리 과정에 새로운 욕구가 발견되면 제사장을 통해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새로운 욕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점검 단계, 즉 모니터링 단계를 둔다라고 했었었죠. 사례관리는 반드시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과 더불어서 어떻게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재사정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전부 다 답이 되고요.
자, 16번. 자, 안토니 기든스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소위 안토니가 아니라 정확히 이제 앤서니 기든스라고 우리가 많이 읽죠. ANTH입니다. 그러니까 앤서니인데 우리 시험에는 안토니로 나왔어요. 제3의 길이 추구하는 전략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습니다. 자, 앤서니 기든스가 1996년 주장을 하고 이걸 1997년에 토니 블레어라고 하는 노동당 총수가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에 사용했던 개념이 바로 제3의 길. 그래서 영국은 이걸 통해서 기존의 제1의 길이었던 3인주의 복지국가와 제2의 길이었던 자유주의 국가, 이 합친 산물로서 제3의 길인 사회투자국가를 선택했다는 것도 우리 기억하시지요? 자, 보면은 전략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직접 급여 제공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를 했다. 직접 급여 제공이 아니라 인적, 맞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투자국가의 핵심은 인적 자본에 투자를 했던 것이었었죠. 그다음 복지 다원주의 추구한 거 맞고요. 복지 혼합 경제라고도 합니다.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여서 위험은 공동 부담하는 의식 전환을 강조했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복지 다원주의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대신에 다른 주체들, 대표적인 게 비영리 민간 조직들이나 또는 지역사회 같은 것들,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제3의 섹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것들을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주체로서 받아들이게 되죠. 답은 4번입니다.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 사회적 경제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사회적 경제의 이 소셜 이코노미 문제, 그러니까 우리 마을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또는 자활 공동체 같은 것들, 자, 이게 지금 시험 문제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회적 측면과 자생력을 가져야 경제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돼야 되고, 맞지요? 자,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 공동체, 마을 기업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요. 사회적 기업이란 정부, 지자체가 출자한 조직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공기업 아닙니다. 공기업 아니에요. 그리고 출자한 조직 아닙니다. 정부 기업이 출자한 거 아니고 개인, 민간 차원에서 만들 때 그 목적 사업 자체가 뭔가요? 사회적 복리를 위해서 목적 사업을 추구하되 영리적 행위를 하는 조직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지요. 그 법에 근거해서 이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3번에 틀렸고요.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통한 복지라는 차원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자, 사회복지 실전의 관계 형성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이게 비에스틱의 관계 형성의 7가지 원칙이 시험 문제 나온 건데요. 자, 보면 수용,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맞죠? 문제 행동도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수용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맞는데 클라이언트의 방종적 행위, 즉 문제 행동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를 해야 되고 제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비밀 보장. 원조 관계에서 알게 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비밀을 보여야 된다. 맞는 얘기고요. 통제된 정서적 관여. 클라이언트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죄송합니다. 18번에 옳은 것. 원조 관계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틀렸죠. 원조 관계에서 알게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는 반드시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 보호하는 것은 맞는데 비밀을 보호하지 말아야 될 상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비밀 공개를 명했을 때, 즉 법으로 비밀 공개를 강제했었을 때, 또는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클라이언트에 관계된 사례 회의를 진행할 때, 이해되시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비밀 보장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드시라는 말 때문에 틀린 겁니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 클라이언트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정서적으로 관여하되 그 반응은 원조의 목적과 적합하게 통제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해서 클라이언트가 자기 감정을 사회복사 앞에 표현하게 만듭니다. 울고 싶으면 울게 하고 웃고 싶으면 웃게 하되, 근데 복사는 어떻게 거기에 통제된 수준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죠. 그 클라이언트가 울 때 같이 울어주되 엉엉 울면 안 되고, 전문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 슬픈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개별화,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고 개별 특성에 적합한 원조, 원칙과 방법을 사용한다. 맞죠? 그래서 사람마다 무엇인가 원하는 욕구가 틀리기 때문에 그 욕구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개별화입니다. 자, 19번. 자, 사회복지 서비스 중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 자, 우리 보편적 서비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소득 수준 등 여러 가지 조건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서비스를 모두 다 제공하는 것. 우리 사회보장 제도 중에서는 사회보험이나 또는 사회수당 제도 같은 것들이 보편적 제도에 해당하죠. 이 보편적 제도의 반대말은 선별적 제도죠. 그렇죠. 자산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소득 수준 등이 적은 사람들만을 선별하여서 어떻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보면 우울증 청소년에 대한 상담, 학대 아동에 대한 미술치료,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약물. 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여기 특정 조건, 우울증 청소년, 학대 아동,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특정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보편적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20번을 봅니다. 20번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과 관련된 사례를 접한 A 사회복지사가 현행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급여 관련해서 처리해야 될 사안 중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연령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 여부를 확인한다. 맞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에 있어서의 급여 대상자는 65세 또는 65세 미만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환, 가장 대표적인 게 뇌혈관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인 뇌졸중, 그렇죠. 파킨슨씨병, 그러니까 무슨 암 환자 이런 사람들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노인성 질환자들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수혜자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맞고요. 재가 노인 요양 보호가 집에서 24시간 재가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기관보다 주간보호센터 등 재가급여 기관을 우선 조사해야 된다. 재가는 여러분 지금 이게 문제가 굉장히 웃기게 만들어졌는데 재가 노인 요양 보호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없고 정확히는 법상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법에서는 재가급여라고 정해져 있죠. 그 재가급여 안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급여들은 24시간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 안에서 방문 요양은 최대 3시간을 제공하게 돼 있고요. 주야간 보호 같은 경우에는 24시, 즉 자정까지 집으로 송영, 모셔드려야만 정상적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국가에서 장기요양기관에 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는 보험자에서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24시간 재가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센터 등 재가급여 24시간 급여 제공하는 것은 시설급여 제공기관인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고 나머지 주간보호센터 등은 24시간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3번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가 가능하므로 노인의 거주지를 파악한다. 그래서 이 특별현금급여 종류 안에 뭐가 있었었죠?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간병인비 이렇게 3가지가 있었었죠. 그 중에서 가족요양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고요.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맞고요.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다. 그래서 전화번호 1577-1000번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다 가르쳐줘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 우리 수업에서 공부했던 거 100% 나왔고 시험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리기 한두 개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다시 풀어보면 너무 쉽게 시험 문제가 기출되었었다. 어떻게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꿈을 향해서 나가시는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동형 문제들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유인물 잘 보시고요. 강의 잘 들으시면서 잘 체크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우리 다음번에 있는 서울시 공채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